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기택입니다. 자, 드디어 1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뉴탐스런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20강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OT에서 제가 강조해드린 것처럼 뉴탐스런 생활과 윤리, 새롭게 저 송쌤과 진행하는 이 강의는 2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고 스피드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O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OT를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자, 이 20강을 통해서 수능 문제 20문제의 유형 파악을 정확하게 한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 말씀드렸었죠? 바로 뉴탐스런 이 생활과 윤리라는 교재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이 교재 중심의 해설 강의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교재가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삼색 볼펜과 접착식 메모지가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강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메시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바로 호, 시, 우, 보의 자세입니다. 늘 갈망하고 우직하게 라고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아마 저와 함께 강의를 출발한 학생들 1학년 혹은 2학년 혹은 지금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20강을 뚜벅뚜벅 걸어나가게 될 건데요. 호, 시, 호랑이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사냥을 하듯이 여러분들의 목표를 직시하고 정말 뭐랄까요? 좀 냉철하게, 절실하게 이런 자세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험을 봐나가고 수능을 보기까지 여러분들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까지 많은 시험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소처럼 우직하게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시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약속하고 싶은 목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완강입니다. 20강 많지도 않잖아요. 저와 함께 완강을 목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강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보면 수능 문제 20문제를 봤을 때 내가 한 문제 한 문제씩 지그시 풀어내 간다. 유형을 파악해 간다. 그런 느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번 1강은요. 윤리학에 대한 이야기와 응용윤리학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요. 이게요. 수능 문제 딱 1번에 등장하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강의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이것만은 꼭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강의에 여러분들 보시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응용윤리학이 왜 등장했냐라는 거고요. 응용윤리학의 필요성, 또 윤리학의 구분을 통해서 응용윤리학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응용윤리학이 우리 생활과 윤리 교과서와 직결되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에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해드리겠지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수능 문제 1번에 항상 등장하는 응용윤리학의 개념을 풀어낸다, 감을 익힌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수능 대비뿐만이 아니라 내신 대비로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것만 공부해 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강의를 아주 엑기스와 포인트 위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것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는 8페이지가 되겠고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아주 충실한 필기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해석해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윤리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좀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윤리학, ethics라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좀 필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교재는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딱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퀘스천 마크입니다. 윤리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윤리학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또 현대적인 의미 해석이 들어가야 되겠고 또 그것들의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과목을 왜 배워야 하며 또 응용윤리학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answer, 답을 달기 위해서 선생님이 1번으로 정리할 내용이 바로 윤리학이다라는 게 뭐냐, 정의가 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윤리학의 정의입니다.
땡땡. 자, 윤리학의 정의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색깔 바꿔가지고요. 도덕 그리고 윤리를 다루는 학문. 이렇게 짧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여기에서 도덕, moral이라고 하고요. 윤리는 역시 ethics 할 때 그 윤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어원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도덕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담고 있냐면 사회적인 승인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 참 도덕적이다. 이거 비윤리적인데? 이런 사회적인 승인을 전제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회적인 승인이라는 걸 중심으로 하고 형태는 어때야 되냐면 하나의 규범의 형태를 취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윤리학이다라는 게 뭐냐? ethics라는 게 뭐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도덕과 윤리를 다루는 학문, 그리고 도덕은 사회적 승인, 그리고 규범을 갖고 있는 형태이다. 근데 뭐 이 대답이 확실하게 됐을까요? 이 정도를 했는데 딱 이해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 수업해보면 한 뭐 10명 중에 한 2명은 이 정도 설명하면 윤리학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조금 더 그 80%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윤리학의 어원을 들어가면 더 확실한 윤리학의 정의가 내려질 것 같아요. 자, 윤리학이라는 게 어떠한 어원을 갖고 있느냐. 자, 윤리학의 정의를 돕기 위해서 어원까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1번, 동그라미 1번인데요. 이 어원 중에 뭐부터 시작해볼까? 자, 서양에서 이 윤리학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접근해 볼까요? 자, 윤리학은 ethic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고대 그리스어에서 왔는데요. 그게 바로 ethos라는 말에서 온 거죠. 이게 ethic라는 말로 갔고 이것이 ethics라는 정의로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토스가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에토스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어떤 뜻을 갖고 있었냐면 바로 습관, 관습 이런 것을 의미해요. 이 에토스라는 말을 아주 중시 여겼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얼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여러분들이 이미지 메이킹 하기 쉽도록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수많은 책을 씁니다. 우리 교재의 문제에도 출제가 되는데요. 윤리학이라는 책도 썼고요. 니코마쿠스 에틱스라는 거죠. 피직스 자연학이라는 책도 썼고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이라는 책도 썼고요. 정말 수많은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에토스를 강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에게 웅변을 잘하고 설득을 잘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들 말 좀 잘하시나요? 대중적으로 이렇게 연설을 좀 잘하시나요? 친구들 앞에서 1분 스피치 이런 거 할 때 아주 잘 사로잡으시나요? 자,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가 바로 에토스, 두 번째가 파토스, 세 번째가 로고스. 로고스는 논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토스는 감정을 울려야 된다는 거, 감동을 줘야 된다. 세 번째 바로 에토스가 뭐냐면 인품이 묻어나야 된다라. 그래서 에토스라는 말이 바로 ethics, 윤리와 도덕, 인품 이런 말로 정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그럼 달변가신가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다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올라와서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표현하는 것처럼 결국 습관이 관습이 ethics로 가게 된 건데요. 에티케라는 말은 이것들이 잘 만들어진 사람, 그래서 인격이나 인품을 의미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바로 윤리학이라는 말로 정리가 됩니다. 또 하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에토스는 이코르 아레테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걸 우리가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습관이 이코르 덕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써봐 드릴까요? 자,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윤리학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어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토스가 아리스토텔레스 말에 의하면 아레테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고대 그리스어로 아레테라는 것은 덕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탁월함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무엇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
그래서 탁월함은 습관이다라는 말이고요. 다른 말로 도덕성은, 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잘 만들어진 습관에서 나온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윤리, 도덕, 또 윤리학이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좋은 인품이 내 몸에 잘 스며들어서 그것이 잘 풍길 때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습관이라는 게 중요한 어원, 에틱스의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한자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이거 중요한데요. 보시죠. 윤리는 우리가 말 그대로 윤리 이렇게 쓰죠. 어원이 윤리와 비슷한 거, 어원보다는 어감이라고 정정을 해볼까요? 어감이 비슷한 거 뭐가 있어요? 물리, 그죠? 물리는 뭘 배우는 학문이죠? 그렇죠. 사물의 이치를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럼 윤리는 그렇죠. 사람의 이치를 배우는 학문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윤리를 지금부터 제가 좀 해자를 해드릴게요. 해자는 한자를 쪼개본다라는 의미인데요. 윤리할 때 윤자를 우리가 쪼개보면요. 사람이 들어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결합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지붕입니다. 지붕 안에 책들이 서가에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어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윤이라는 글자는 뭘 의미하느냐? 자, 해석이 이렇게 되죠. 사람 사이에서 서의 질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질서가 가지런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이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구슬 옥자를 아주 결대로 잘 잘라놓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원래는 요 의미였어요. 그래서 결대로 잘 잘라놨으니까 요게 뭐가 돼요? 그렇죠. 이치 혹은 또 하나의 질서 혹은 규범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윤리학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종합해보면 결론이 내려지죠. 땡땡땡. 윤리학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뭐예요? 사람 사이에서 뭐예요? 지켜야 할 기본 뭐죠? 도리가 윤리의 정의죠. 그런 것들은 아주 좋은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거고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 도리가 윤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학문이 바로 윤리학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의 세 번째 옆에 올라가서 좀 적어볼게요. 현대적인 의미로 좀 적용을 해봅시다. 자, 아까 선생님이 위에다가 이제 써놓은 것처럼 정의 그리고 해석, 현대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러면 현대적인 의미의 첫 번째는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는 스스로에게 어떤 기본적인 뭐예요? 네,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학문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윤리학을 열심히 배우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요 표현은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한자를 이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잠깐 한자를 다시 볼까요? 지금 이 윤자를 보시면 이 윤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지만 그 중에 둥글다 윤자의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 옆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 하면은 자동차의 바퀴를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보여드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요 그림입니다. 자, 윤리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개인으로 봤을 땐 둥글둥글하게 살 수 있는 그 가치가 윤리 속에 담겨 있다.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윤리는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도리로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준다. 윤리가 고리타분한 게 아니네요. 그죠? 나 스스로 둥글둥글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위와 아래의 관계 이런 것에서 윤활유의 역할처럼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둥글다라는 것에 착안해서 선생님은 한 걸음 더 나가보고 싶습니다. 바로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그죠? 이 부메랑이라는 것도 바퀴랑 똑같잖아요. 둥글둥글하게 굴러가죠. 근데 굴러가는 게 끝이 아니라 부메랑은 다시 돌아옵니다.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서 부메랑 샥 던지면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막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요. 자, 윤리도 돌아오는 겁니다. 뭔 소리냐? 윤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공정한 시민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가 윤리다. 현대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윤리라는 기본, 아주 기초, 이것을 잘 지켜나갈 땐 공정한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고 그 공정한 시민사회에서 나도 공정하게 살 수 있다는 건데 관심이 없고 윤리를 뒷전에 놓고 성과와 효율성, 이익, 돈만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공정한 시민사회는 깨지게 되고 그 부메랑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의 두 번째 역시 옮겨가서 우리 8페이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2번 사회적인 의미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그래서 윤리가 필요한 사회적인 의미는 자, 시민사회. 그죠? 그리고 공정함을 위해서.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윤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윤리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앞만 보면서 달려가면서 뒷전으로 생각할 그런 학문이 아니구나. 윤리학은 아주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을 때 이제 윤리학의 정의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내려지셨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쭉 정리를 해봤고요. 교재 8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정리한 부분은 바로 아랫부분 쭉 윤리학의 의미, 그 다음에 윤리학의 특징, 양가로 3번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 다음으로 정리할 부분은 바로 윤리학의 분류인데요.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워낙에 이게 유명해진 분이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윤리학의 필요성, 윤리학의 정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마무리 짓자고요. 보십시오. 윤리와 도덕이 필요한 이유는 공정한 시민사회를 위해서이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굉장히 앞을 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도 꼭 다시금 이야기해보고 본질을 건드려야 되는 것이 도덕이고 윤리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윤리학의 분류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역시 필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필기가 많으니까 뭐 접착식 메모지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은 그 교재 8페이지에 꼼꼼하게 좀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윤리학의 분류를 제가 좀 써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윤리학의 분류가 바로 수능 문제 1번 문제에 항상 생활과 윤리에 등장을 합니다. 선생님도 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2013년에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해서 강의를 해오는데요. 이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그 유형이 이제 나올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해져 있는 파트 중에 제가 OT 때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1번 문제에 항상 등장하는 건 바로 윤리학의 정의와 응용 윤리학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왜 등장했느냐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선생님이 정리할 바로 윤리학의 구분 속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윤리학의 구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의 구분 혹은 분류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왜 정리하냐면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응용윤리학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요거를 정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후반부는요. 바로 이 윤리학의 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응용윤리학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용어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데요. 윤리학의 구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학은 도덕과 윤리를 다루는 학문이고 도덕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승인을 전제로 해서 규범과 가치 지향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격과 조금 다른 단순한 윤리학도 있습니다. 그걸 기술 윤리학이라고 하고요. 본연의 규범을 제시하는 윤리학을
규범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다르게 또 언어에만 집중하고 분석을 강조하고 있는 윤리학 파트를 메타 윤리학이라고 하죠. 자,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뭐? 기술 윤리학. 두 번째는요, 규범 윤리학. 세 번째는 메타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윤리학의 구분 중에 첫 번째 기술 윤리학 설명드려보죠. 엄밀한 의미에서 윤리학은 소크라테스 혹은 동양의 공자 이래에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 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서요. 규범적인 형태를 띠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술 윤리학은 좀 다른데요. 요것은 어떤 집단과 사회에 있어서의 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도덕과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단순하게 그들의 관습이나 풍습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기술해 놓는 겁니다. 기술해 놓는 거. 그래서 기술 윤리학이라는 건 규범적인 형태를 띠지는 않겠죠. 이건 단순하게 그들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놓는 거니까요. 2번이 중요합니다. 노란 펜으로 써볼게요. 바로 2번은 규범 윤리학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 규범 윤리학이다라는 걸 지금 딱 써놨는데요. 이게 항상 이제 시험에 다뤄지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색깔을 이렇게 해봤고요. 규범 윤리학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되겠죠. 첫 번째 기억입니다. 자, 규범 윤리학의 첫 번째 형태는 규범인데 기본이 되는 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론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짧게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두 번째는 이것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요. 이것을 응용윤리학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조금 길게 선생님이 써봐 드릴게요. 어떻게 쓰냐면 이론윤리학은 길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론. 근데 이론이라는 게 앞부분에 굉장히 순수하게 이론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순수, 이론, 규범, 윤리학. 이렇게 늘려서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응용윤리학이다라는 건 어떻게 늘려서 쓸 수 있냐? 응용 혹은 실천, 규범, 윤리학.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늘려서 쓰는 것을 가르쳐 드리냐면 요령입니다. 시험 문제 푸는데. 요것만 아시면 수능 문제 1번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죠. 둘 다 규범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규범을 나눴잖아요. 규범은 뭐죠? 가치 지향적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방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이론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그것에 뭘 제공한다라는 거죠? 원리, 그리고요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눈치를 채야 돼요. 원리와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응용윤리학에 원리와 기준의 영향을 받겠죠. 응용윤리학은.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이것이 이것의 기준과 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응용윤리학이라는 건 길게 늘려서 썼는데 응용 실천 규범 윤리학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어떤 것을 배우는 학문일까요? 자, 현실적인 부분.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것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요령입니다.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문제들을 다 다루는 것. 그러면 당연히 응용윤리학에 해당 부분이 되겠죠. 이것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현대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요것의 부연 설명은 옆으로 제가 쭉 설명을 더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옆으로 제가 쓸 거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순서를 바꿔서 하고요. 세 번째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 번째는 자, 메타윤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메타. 혹시 아까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중에 메타피직스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메타가 뜻이 뭐냐면 메타 하면요. 이 메타는 원래 그리스어에서 모못의 이면에 모못의 뒤의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피직스 하면 피직스가 원래 자연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겉에 보이는 건 뭐냐? 물리적이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움직여주는 이면의 혹은 뒤의 원리는 무엇이냐? 그걸 메타피직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메타윤리학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결국 메타윤리학은
이러한 것들, 규범윤리학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 굉장히 범위가 좁습니다. 뭐냐면 문제 푸는데 언어에 대한 분석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다 메타윤리학이에요. 규범은 선생님이 분명히 강조한 것처럼 가치 지향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언어와 분석에만 딱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등장했냐면 사실은 이것이 원래 과거에서부터 윤리학의 흐름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흐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이 윤리적으로 되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발로서 진정한 그 언어를 분석해보자. 윤리학에 해당되는 언어. 예를 들면 뭐죠? right, wrong입니다. 옳고 그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옳고 그름을 실제로 있다라고 봐야 되느냐? 막 허무주의적인 것도 나오고요. 그런 것들을 언어를 분석하면서 뭔가 정립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을 했다가 이것도 어떤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요즘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흐름 정리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메타윤리학 이 언어 분석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윤리학의 파트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 이론 규범 윤리학, 그죠? 그 다음에 응용 규범 윤리학, 줄여서 이론 윤리학, 줄여서 응용 윤리학, 이것들의 각각의 내용들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옆에다 이렇게 늘려서 쓰면 좀 화면 구성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빼가지고 이론 윤리학, 응용 윤리학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론 윤리학과 응용 윤리학입니다. 자, 이론 윤리학, 그 다음에 응용 윤리학. 자, 이론 윤리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응용 윤리학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원리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론 윤리학은요, 말 그대로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윤리학이 다루는 것은, 자, 분야는 이렇습니다. 색깔 바꿀게요. 노란 펜으로. 첫 번째, 자, 이론 윤리학은 이러한 것들의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철학 파트와 같아요. 그래서 의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무론이라는 건 deontology라고, 이게 엄연히 이제 학문의 이름이에요. 윤리학의 파트 중에 의무론. 대표적인 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임마누엘 칸트라는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것의 해석과 기본, 그리고 어떤 것의 기반을 통해서 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의무에 의해서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의무론이 아니라 목적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적론이라는 건 teleology. 자, teleology라는 게 목적론. 일정한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행복을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적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시험 문제예요. 이 용어를 제대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목적론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덕윤리라는 거예요. 덕윤리의 대표적인 것을 제가 써드리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윤리를 통해서 우리가 의무에 의해서 혹은 목적 때문에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잘 갖추게 되면, 근데 덕은 아까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죠. 습관이 잘 되어 있으면, 그 습관이 잘 되어 있어서 그것이 덕으로 잘 만들어져 있으면 자연적으로 도덕적인 행위가 나오는 거지, 무슨 의무와 목적 이런 거 가지고 분석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 덕윤리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현대에서는 덕윤리에 대한 관점이, 야, 이 의무론과 목적론이라는 게 너무 근대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아, 윤리를 분석하는데. 그래서 덕윤리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새로 바뀐 교과서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교과서는요. 지금 선배들이 수능시험을 보는 교과서에서 또 바뀌었잖아요. 5종으로. 근데 거기에서 또 추가가 된 게 뭐냐면 배려의 윤리예요. 배려윤리. 그 다음에 또 추가된 게 뭐냐면 책임윤리입니다. 책임윤리. 그 다음에 또 추가된 게
담론윤리라는 게 있어요. 자, 배려의 윤리, 나딩스 이런 사람이 이제 유명한데요. 배려의 윤리 하면은 이제 페미니즘, 여성주의와 연관이 되어서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책임 윤리는 좀 중요해요. 이게 요나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름을 적어 놓으십시오. 한스 요나스라는 사람이 책임 윤리라는 걸 제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윤리,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에 각광받는 윤리 이론들인데요. 이런 걸 중심으로 윤리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담론 윤리하면은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르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에요. 하버마스는 담론 윤리라는 게 뭐냐면 민주적 공론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시게 되니까 그거 지금 우리가 그걸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느 영역에 들어가느냐라는 것만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요게 이론 윤리학의 파트.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은 기준이 되고 원리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과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현실적인 문제에 좀 적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등장한 게 응용윤리학이죠. 응용윤리학, 윤리학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응용윤리학은 세상이 어떻게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등장했느냐, 예를 들면 뭐가 발전했을까요?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한 거. 그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렇죠. 첫 번째 등장한 게 환경 문제. 요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 또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전통적인 이런 이론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다뤄보자라고 응용윤리학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막 개념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너무 어려운 개념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괜찮아요.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앞으로 이제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나씩 다 이렇게 퍼즐이 맞춰져 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환경 문제, 과학, 그 다음에 사이버 윤리가 등장하죠. 당연히 이 사이버 윤리는 요즘에 SNS가 세상을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벌어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막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사이버 윤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료 파트죠. 네, 요게 이제 우리가 뭐 4강에서부터 이제 자세하게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명의료 파트는 뭐가 있어요? 안락사의 문제, 그죠? 그 다음에 뭐 뇌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 다음에 배아 복제에 대해서, 또 인간 개체 복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런 시각들이 등장을 하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등장한 개념인 거.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입니다. 뭐가 또 문제가 생겼냐? 사회가 구조 자체가 급변했어요. 사회의 변화 때문에 만들어진 영역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사회윤리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매해 시험에 등장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라인홀트 니버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버가 개인의 도덕성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에 틀을 건드려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사회윤리적 관점이라는, 시험 문제 꼭 하나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중요한 문제죠. 사회 정의의 문제입니다. 뭐 저스티스라는 얘기가 너무나 이제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타 등등 해당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문화가 변하면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문화와 윤리 파트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게 뭐였어요? 종교에 관련된 것. 이 문화가 급변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급변하면서 또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문화 이론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화와 윤리라는 파트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뒷부분은 생략을 했지만 이것들을 딱 정리를 해봤을 때 이 응용윤리는 바로 현실적인 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등장한
자세하게 그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 파트이다. 자, 요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풀어드릴 텐데 요거를 잘 정리해 놓으시면 문제 그냥 보자마자 답이 보여요. 그래서 요거 정리해 놓으시고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정리했던 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고 응용윤리는 왜 중요해졌는지는 결론이 내려졌죠. 요게요. 자, 빨간 펜으로. 요게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바로 우리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중심으로 배우니까 제목이 응용윤리가 왜 필요해졌냐 이거고 선생님이 이것만은 꼭 또 요거를 강조한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 이것도 배워야 아래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탐스런도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밀접하죠. 윤리 둘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자, 노란 펜으로 바꿔서요. 이 둘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타윤리학과 이들의 관계는 어떠냐라는 거죠. 그러면 메타윤리학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윤리학은 기본적인 언어를 분석하고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이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결국엔 규범윤리가 이것의 기반을 통해서 언어를 잘 정리한 것을 기반을 통해서 규범윤리가 잘 자리 잡고 가치를 지향할 수 있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옳고 그름, 이것은 옳은 행위인지 그른 행위인지를 잘 정리를 해야 기초가 되어야 규범윤리학이 발달될 수 있겠죠. 근데 이 규범윤리학 안에서도 보면 바로 이 이론윤리학이라는 게 기반이 되어 있어야 응용윤리학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들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와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를 제가 OT 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공부하는 건 굉장한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이 20강을 구성하면서 3강과 4강에서 이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과 윤리 시험 문제에 이 이론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그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형제도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정리한 의무론적인 입장, 칸트에게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으며 공리주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퀴즈 내볼까요? 칸트는 의무론자인데 사형을 동의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3강에서 퀴즈의 정답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선 요것이 연결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시너지가 난다라는 건 가까운 증거 자료를 저에서 찾으면 됩니다. 제가 시너지가 나니까. 왜냐면 이 둘 다 지금 강의를 하니까 굉장히 강의하기 수월해요. 예. 왜냐면 연관이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로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명한 학자들 우리가 얼굴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누구냐면 바로 의무론적 윤리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하면은 바로 deontology, 즉 의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도덕적인 행위는 인간의 동기의 영역 그리고 의무적인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윤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웃기지 마라. 칸트를 비판하죠. 뭐라고? 야, 결과를 봐야지. 에? 무슨 동기와 의무가 중요해. 결과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창출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공리주의라고. 그 공리주의를 우리는 목적론의 대표적인 학파라고 합니다. 그 목적론을 텔레올로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목적론과 의무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뤄지면 뭐다? 이거는 큰 카테고리가 뭐다? 그렇죠. 규범윤리학 중에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줄여서 이론 윤리학 이래 버리면 됩니다. 그죠?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내용은 응용 윤리가 그러면 왜 필요해졌냐라는 건데요. 우리 교재 10페이지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10페이지에 보면 선생님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양가로 4번 있죠? 응용 윤리학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이라고 나옵니다. 자, 등장 배경에다가 한번 밑줄 읽어볼게요. 현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에다가 밑줄. 그러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거. 그렇죠. 생명의료윤리. 그 다음에 과학 자체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이버윤리. 그죠? 그 다음에 환경윤리.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응용윤리가 왜 필요해졌다? 이러한 과학기술 때문에 세상이 급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자체가 급변했기 때문에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아주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유명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스 요나스라는 사람. 자, 우리는 지금 뭘 정리하고 있습니까? 현대 생활과 응용윤리 파트 중에 응용윤리가 왜 필요해졌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나스가 표현하는 것처럼 책임의 원칙이라는 책을 이제 출간을 하는데요. 1979년에 여기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10페이지에 응용윤리의 필요성 옆에다가 한번 단어를 써보세요. 바로 윤리적 공백이라는 표현. 이 공백이 뭐예요? 화이트 스페이스 혹은 블랭크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문화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회가 급변하는데 문화가 쫓아가지 못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회가 급변했는데 문화가 쫓아가지 못하는 문화지체라고 표현하죠. 윤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사회가 급변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과학기술. 그 다음에 사회 자체가 급변한 것. 문화가 급변한 것.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급변한 것.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윤리가 공백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윤리적인 공백은 무엇의 요청? 그렇죠. 응용윤리의 요청을 갖고 온 것이다. 제가 학교에서 요거 가끔 이렇게 프린트 만들어가지고 블랭크 놓고 그거 채우는 거 빨리 하면은 막 초콜릿 주고 이런 퀴즈를 진행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윤리적 공백 이거를 제가 교과서에서 찾아가지고 막 쓰라고 그랬는데 옆에서 컨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저 썼어요. 갖고 왔는데 윤리적 고백 이렇게 써놓고 뭘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공백이에요. 윤리가 지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뻥 싱크홀처럼 구멍이 뻥 뚫린 겁니다. 현대사회에. 그래서 응용윤리학이 등장했다라는 표현. 자, 선생님이 이 정도 설명드린 걸 가지고 오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 한 6분 정도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첫 번째 문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자, 선생님이 사실 20강으로 이 강의를 만들고 있는데요. 선생님하고 아주 친분도 있는데 김성묵 선생님이 작년도에 촬영해 놓은 60강짜리가 있어요. 네. 뉴탐스런 교재 똑같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 문제를 거의 다 풀어드리고 거의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문제를 풀어드리는 건 가장 기초적인 유형. 우리 지금 스피드하게 수업을 진행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20강을. 그런 의미에서 제가 풀어드리지 않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김성묵 선생님 강의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Q&A나 수강 후기에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가지고 분명히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 15페이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가나는 윤리학의 구분이다. 아까 선생님 필기한 거네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윤리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정당화하면서 행위를 인도하는 도덕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어요? 이론 정립, 이를 정당화하면서 행위를 인도하는 도덕 판단의 기준까지. 그러면은 가는 이론 윤리학, 좀 늘려서 쓰면 순수 이론 규범 윤리학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납니다. 현대인의 삶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의 문제. 어디가 밑줄?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응용윤리학. 길게 쓰면 응용실천규범윤리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번 이론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어야 되는데요. 가에는 생명윤리, 정보윤리, 이건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정보윤리는 사이버 윤리. 그럼 뭐 어디? 나죠, 나. 그죠? 나에는 의무론, 공리주의, 덕일. 에휴, 공부했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수능 문제도 이 정도예요. 모의고사도 이 정도예요. 예? 그 다음 3번. 나는 실제적인 도덕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과 거리가 먼다. 나가요?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5번 뭐라고 나왔습니까? 일반적으로 가는 나를 활용하여 현대사회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토대와 근거를 마련한다. 자, 일반적으로 가는 나를 활용해요? 아니죠. 오히려 나가 가를 활용해서. 아까 선생님이 화살표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나는 가에서 제시된 다양한 윤리 이론. 예를 들면 뭐가 있었어요? 의무론, 목적론, 덕윤리 이런 것들이죠. 토대로 적절한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정도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4번 문제 준비해봤는데요. 17페이지입니다. 준비하셨나요? 자, 4번 문제가 가장 어찌 보면은 시험에 다뤄질 수 있는 순서도형으로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라는 느낌이면 될 것 같은데요. 순서도형 문제 나왔다고 해서 어색해하거나 당황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A, B, C의 적용만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론윤리로 나왔고 응용윤리로 나왔으니까 하나하나씩 적용을 해보면 되는 거죠. 곧바로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쳐서 이론으로 나와야 되고 응용으로 나와야 되는데 A에다 넣어보죠. 그러면 이론으로 쭉 나와야 되니까 실제적인 도덕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가는 오히려 응용윤리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면 답이 될 수 없겠고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적절한 윤리 이론을 적용하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에서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라고 하면 이론 규범 윤리학보다는 주로 어디? 응용 윤리학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또한 답이 될 수 없겠고요. 주로 A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 의무론, 그 다음에 뭐 목적론 이러한 개념들, 기본 뭐 철학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의무론과 같은 이론을 적용하여 현대에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B에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의무론과 같은 이론을 적용하여 현대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지금 뒤가 중요하잖아요. 이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의무론과 같은 이론을 적용하여 중요한 건 뭐예요? 현대에 발생하는 윤리 문제.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오케이 이러면 안 되죠. 뒤에 중요한 건 현대에 발생하는 윤리 문제라고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서 역시 응용윤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스로 나오기엔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무엇이 도덕적 행위인지에 대한 이론적 연구만을 중시하는가? 자, 이론적인 연구만을 중시하는 건 이론 규범 윤리학이죠. 근데 지금 C에 넣는 건 응용 윤리학이 나와줘야 되니까 요것도 답이 될 수 없겠네. 그러면 정답은 5번이겠죠. 거의 이런 순서도형 문제에 5번이 답이 많아요. 5번까지 가라 이라는 거죠. 낙태, 안락사, 기후변화 다 배웠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다 응용윤리학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주제들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공부한 내용들은요, 바로 응용윤리학이 왜 등장했냐라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윤리학의 정의 그리고 윤리학의 구분을 정리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바로 현대생활과 응용윤리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는데요. 오늘 배웠던 것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복습을 철저하게 하고 저와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